형수님의 살 냄새가 저를 미치게 합니다. 50살 총각 도련님의 거친 숨결이 비에 젖어 축축한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낡은 오두막안, 밖은 얼음 지옥이었지만 제 몸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는 그저 시동생일 뿐인 그를 남자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50년간 닫혀있던 그의 욕망이 제 앞에서 제 몸 위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 사는 58살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50평생을 총각으로 늙어버린 시동생의 낡은 산골집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그와 제가 벌인 부끄럽고도 뜨거운 비밀에 대해 용기를 내어 고백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텅 비었습니다. 저와 아들 내외 그리고 평생을 남처럼 살아온 시동생 윤석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사업이다 뭐다 밖으로만 나돌았고 제 곁에는 늘 빚과 외로움만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까지 제게 남긴 것은 치매에 걸린 늙은 시어머니와 강원도 산골의 낡은 이 집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아들 내외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서울로 가세요. 여기서 어떻게 혼자 계시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 할머니, 내가 모셔야지.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짐인데 내가 져야지. 그렇게 저는 이 깊은 산골에 갇혀버렸습니다. 거동조차 못하시는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제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58.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30년 전에 끝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들 하나를 안겨준 뒤 단 한 번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그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차가운 방에 불을 때는 노동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큰 집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작은 별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동생, 도련님 윤석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되도록 결혼은커녕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다는 사람. 한때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였다고 들었지만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산골로 들어와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는 5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말라 있었고 눈빛은 죽은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게는 또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은정아. 어느 날 잠시 정신이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애 석진이. 걔 밥은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좀 챙겨다 주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쌀쌀한 초저녁 갓 지은 밥과 나물 몇 가지를 쟁반에 받쳐들고 그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집.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도련님, 저녁 드셨어요? 그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챙겨드리라고 해서요. 제가 쟁반을 내밀자 그는 그제야 저를 비켜주었습니다. 집안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술병이 나뒹굴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칠이 벗겨진 낡은 피아노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사람 사는 집이 이래서야.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멀쩡한 사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가 한심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치우고 사세요. 이러다 병나요. 제 고함 소리에 그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50살 먹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났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린 연민이 들어찼습니다. 됐어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저는 그를 지나쳐 나오려는데 그가 제 옷소매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네. 혹시 약과 좋아하십니까? 너무나도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먼지 쌓인 피아노 의자 위에 놓인 작은 약과 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하나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가 내민 약과를 받아들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들린 약과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딱딱한 약과를 씹으며 처음으로 그 남자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의 별채를 찾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핑계 대긴 했지만 사실은 제 발이 먼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술병과 쓰레기로 가득했던 방은 제 손길이 닿으면서 조금씩 사람 사는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이불 밖으로 좀 내놔요. 햇볕에 말려야지. 도련님, 밥은 먹었어요? 또 술 마셨죠? 저는 잔소리를 퍼부었고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 제가 갈 때쯤이면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낡은 건반을 하나씩 뚱땅거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안 치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도련님 피아노 치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다고. 칩니다. 네. 형수님 가시고 나면 그때 칩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심장이 또 한 번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살 총각의 수줍음. 그것은 제가 평생 남편에게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낯설고도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며칠 내내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읍내 병원에서 돌아오니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차, 도련님.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와서야 제가 그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에 설마 나오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자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급하게 밥과 국을 챙겨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계세요? 저예요. 빗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지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이 빗속에 어딜 간 거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련님, 윤석진 씨. 이름을 부르며 숲 쪽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 멀리 헛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련님?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석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쫄딱 맞은 채 지붕에서 떨어지는 비를 막으려고 낡은 비닐로 헛간 지붕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다 맞고 형수님 땔감이 젖을까 봐서요. 그는 덜덜 떨면서도 헛간에 쌓인 장작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그 장작은 그가 매일같이 저와 시어머니가 있는 큰 집에 불을 떼기 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장작이 문제예요. 지금 사람이 비 맞고 쓰러지면 어쩌려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고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장 옷 벗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저는 그를 방으로 밀어넣고 수건을 찾아 그의 몸을 거칠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요. 50살 먹은 사람이 왜 이렇게 애 같아요. 저는 그의 젖은 윗옷을 잡아 벗겼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그의 깡마른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피아니스트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몸은 볼품없었지만 그 순간 제 눈에는 그 어떤 남자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그의 가슴팍을 세게 문질렀습니다. 그의 차가운 살결이 제 손바닥 아래에서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요? 손이 너무 따뜻해서요. 그의 젖은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빗소리를 뚫고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내가 뭘 본 거야. 아주 꼴들을 보시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마을 가게 여자인 강 씨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은 옷이 반쯤 벗겨진 제 시동생과 그의 몸을 수건으로 문지르고 있던 제 모습을 정확히 훑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 산골 마을에서 유일한 가게를 운영하며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광경을 들켰다니 저는 황급히 석진 씨에게서 손을 떼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강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비가 하도 오길래 별채는 괜찮은가 보러 왔지. 근데 내가 아주 좋은 구경을 하네. 형수님이 젖은 도련님 몸도 다 닦아주시고 두 분 사이가 아주 뜨거워.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진 씨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담요로 몸을 가리기 바빴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도련님이 비 맞고 쓰러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 화내시긴.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뭘 봤다고. 그나저나 형님. 강 씨는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뱀처럼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우셨나 봐.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셨어. 그러게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도련님? 그녀는 석진 씨를 향해 교태 섞인 웃음을 던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어머, 무서워라. 알았어요, 나갈게. 대신 입 조심들 하셔.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 한번 나는 거 순식간인 거 알죠? 강 씨는 마지막까지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석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 형수님, 저 때문에 형수님까지 욕을 보시네요. 됐어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저런 여자 말에 흔들릴 거 없어요.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요. 감기 들겠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그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폭풍이 휩쓸고 간 듯 복잡했습니다. 강 씨의 말대로 내일이면 온 동네에 저와 석진 씨에 대한 더러운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젊은 형수가 50살 총각 도련님을 홀렸다고. 그날 이후 석진 씨는 다시 별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을 가져다 주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밖에 두고 가라고만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피아노 소리 대신 절망적인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강 씨의 그날 밤 방문이 그를 다시 깊은 동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것을, 저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비장한 마음으로 강 씨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강 씨,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가게 안에서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던 강 씨는 저를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형님, 웬일이실까? 돈이라니, 내가 무슨 돈을. 솔직하게 말해요. 그날 밤 입 다무는 대가로 뭘 원하냐고요. 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에이, 섭섭하지. 그녀는 제 어깨를 친근하게 툭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 말고 사람이 좋은데. 특히 도련님. 뭐라고요? 도련님, 불쌍하지 않아? 50살 먹도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내가 그 도련님 여자로 좀 만들어주려고. 형님이 중간에서 다리 좀 놔주면 어떨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당신 미쳤어? 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동네에서 나만큼 돈 많고 몸매 되는 여자가 어딨다고. 형수님도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녀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가슴을 내밀며 역겨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석진 씨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협박해서 그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게에 있던 소금 바가지를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년, 어디서 감히.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다시는 그 더러운 입으로 도련님 이름 들먹이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소금으로 안 끝나. 알았어?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속은 후련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가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부터 온 동네에 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그 서울서 온 형수 아주 여우라며? 시동생이 50살 총각이라는데 그걸 꼬셔서 밤마다 별채에서 붙어먹는데 어쩐지 가게 강 씨가 그걸 보고 한마디 했더니 소금을 뿌리고 난리를 쳤다잖아. 도둑이 제발 저린 거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을 사러 읍내에 가려고 해도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골 마을에 또 한 번 고립되었습니다. 석진 씨 역시 이 모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려도 그는 끝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별채의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러다 정말 방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시간은 흘러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든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저녁이 되자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강원 산간 지역에 대설 경보가 내렸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폭설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전부 막혔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려면 적어도 내일 아침은 되어야 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제발, 제발 와주세요. 하지만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은 제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진 씨. 저는 미친 듯이 눈을 헤치고 그의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자 한참 만에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석진 씨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길이 다 끊겼어요. 나 어떡해요, 도련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절망적인 모습을 보던 석진 씨의 텅 빈 눈동자가 그 순간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헛간으로 가 그가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을 낡은 나무지게를 꺼내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업고 가겠습니다. 네, 이 눈길에 어디려? 읍내 병원까지 제가 업고 갈 겁니다.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집으로 들어가 솜니불로 시어머니를 꽁꽁 둘러싼 뒤 지게에 싣고 자신의 등에 짊어졌습니다. 50살 남자의 깡마른 등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거구보다 더 든든하고 커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불이라도 들고 앞에서 길을 밝혀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쉴 새 없이 저희의 뺨을 때렸고 발은 눈 속으로 푹푹 빠져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석진 씨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저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석진 씨의 다리가 풀려 그만 눈밭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지게에 엎인 시어머니도 충격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어머니. 다행히 시어머니는 두꺼운 솜니불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미 숨이 멎어가는 듯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근처에 옛날에 쓰던 사냥꾼의 오두막이 있어. 거기라도 가야 해. 석진 씨는 다시 어머니를 업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희는 기적처럼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바닥에 눕히고 남은 힘을 다해 불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석진 씨가 젖은 제 외투를 벗기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정신 차려요. 그가 제 몸을 끌어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저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몸 위로 그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멍하니 속삭였습니다. 형님이었지만 당신은 늘 제 마음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신 피아노 소리. 젊었을 때부터 저 그거 들으면서 버텼어요. 제 고백에 석진 씨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오두막의 낡은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보라를 뚫고 저희를 쫓아온 듯한 강 씨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뭘 본 거야. 시어머니는 죽어가는데 형수랑 도련님은 여기서 껴안고 뭐하는 짓들이야. 강 씨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 카메라는 정확히 저희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해? 석진 씨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왔긴? 두 사람이 이 눈보라를 뚫고 나가길래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겼나 싶어 따라왔지. 근데 이게 웬 횡재야. 시어머니 시신 옆에서 바람 피우는 형수와 시동생이라니. 이거 내일 아침이면 온 동네가 뒤집어지겠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당장 그거 지우지 못해. 석진 씨가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친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런 그를 가볍게 밀치고는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형님,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저 도련님, 나한테 넘겨. 그럼 오늘 일은 눈 감아줄 테니까. 어때?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해 제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지옥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딱 한 번만 나쁜 며느리가 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좋아요. 도련님, 당신 가져.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호호 말해봐. 이 휴대폰 나한테 줘요. 그리고 오늘 밤 이 오두막에서 나랑 도련님이랑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그냥 밖에서 막만 봐.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도련님을 당신한테 보낼게. 제 말에 강 씨와 석진 씨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어머, 진짜? 못 믿겠는데.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온 동네에 떠들러 가던가요? 대신 나도 이 휴대폰 들고 경찰서로 갈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 협박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방치했다고. 당신 가게 내가 콩밥 먹여서라도 망하게 할 거니까. 제 살기 어린 눈빛에 강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휴대폰을 제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좋아. 까짓것 하룻밤쯤이야. 저 50년 묵은 총각 형님이 잘 좀 가르쳐서 보내줘. 나는 밖에서 기다릴 테니 두 분 아주 뜨거운 밤 보내시라고. 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다시 저와 석진 씨,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형수님, 대체 왜 그런 약속을? 석진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여자한테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당신의 처음은 저런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나여야 하니까. 저는 제 겉옷을 벗어 시어머니의 얼굴 위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석진 씨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는 제 손길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석진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남편한테 사랑받아 본 적 없어요. 오늘 밤 당신도 나도 그냥 남자고 여자예요. 서로의 상처를 오늘 밤 여기서 다 태워버려요. 저는 그의 차가운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50년 총각의 첫 입맞춤은 얼음처럼 차갑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이끌고 집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깡말랐지만 그가 제게 보여준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50년간 억눌려왔던 욕망,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연민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는 제 몸 위에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그는 서툴렀지만 거칠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팠지만 그 아픔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석진 씨, 괜찮아요. 더 깊이. 저는 그의 등을 끌어안고 그의 움직임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오두막 안에서는 저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불타는 장작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을 옆에 둔 채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도 슬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밤새 몰아쳤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오두막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집더미 위에서 저희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겹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몸은 50년 만에 처음 여자를 안아본 남자의 흔적들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끔찍한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어머니의 시신이 있었고 문 밖에는 악마 같은 강 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는 제 시동생인 석진 씨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진 씨,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제가 그를 흔들어 깨우자 그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그 텅 빈 눈동자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알몸과 제 알몸, 그리고 옆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시신을 번갈아 보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어머니, 형수님, 제가 짐승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우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옷부터 입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 씨에게서 빼앗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안의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저희가 껴안고 있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자, 이제 밤은 끝났어.
약속대로 도련님, 나한테 넘기시지.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나 봐. 얼굴이 퀭하네. 그녀는 저희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강 씨,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꿈깨. 당신이 원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뭐, 이 여자가 지금 약속을 어기겠다는 거야? 너 내가 당장 이 사진들. 사진? 이거 말이야?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다 지웠어. 이제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제 말에 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내가 감히. 그녀가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웅크리고 있던 석진 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둬. 이 여자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갈게. 그러니까 형수님은 건드리지 마. 석진 씨, 무슨 소리예요? 어머, 웬일이야. 50년 총각이 하룻밤 만에 상남자가 다 됐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 그럼 형수님 일은 덮어줄게. 강 씨는 다시 의기양양해져서 석진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석진 씨는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형수님이랑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장 우리랑 같이 경찰서로 가는 거고. 뭐라고? 당신 어제 우리 어머니가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방치했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끝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형수님 협박하고 우리에 대해 헛소문 퍼뜨린 거 내가 다 증명할 거야. 내가 평생을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고만 살았어. 하지만 더는 안 살아. 내 여자는 내가 지킬 거니까. 그가 저를 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석진 씨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희는 그날 시어머니의 시신을 지게에 싣고 묵묵히 눈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강 씨는 저희 뒤를 넋나간 사람처럼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산속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오두막에서 형수와 시동생이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을 가게 강 씨가 그 현장을 덮쳤다는 소문. 강 씨는 경찰서에 가기 전에 이미 온 동네에 자신이 본 것을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남편의 장례식 때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민수는 모든 소문을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저 자식이랑 붙어 먹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손에 뺨을 맞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데. 강 씨 아주머니가 다 말해줬어. 어머니가 꼬리쳤다고. 저 50년 총각을 어머니가 홀렸다고. 아닙니다. 제가 형수님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상주 노릇을 하던 석진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수님은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체온으로 닥쳐. 이 50년 묵은 수총각 주제에 어디서 형수랑 놀아나? 내가 그러고도 내 삼촌이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당장 여기서 꺼져. 민수는 석진 씨의 멱살을 잡고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석진 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을 저렇게 비참하게 내쫓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아들에게서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 집,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오늘부로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집사람 아니에요. 아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해 와서 저를 내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아들은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짐짝처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멍하니 마을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석진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들에게 맞아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아니요. 당신 탓 아니에요. 저는 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도련님, 아니 석진 씨.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기댔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여 자신의 작은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은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비참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석진 씨의 별채에서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저희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별채로 들어가는 물을 끊었고 땔감을 가져다 주던 사람에게 협박을 해 저희에게 나무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꽁꽁 얼어붙은 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특히 강 씨는 저희를 볼 때마다 침을 뱉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것들 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시어미 잡아먹고 형수랑 붙어먹고 천벌 받을 년놈들이야. 석진 씨